박정희 군사정권은 이른바 불황아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집 없는 천사들에게 땅과 집을 마련해주고 또한 결혼까지 시켜준다고 홍보했습니다. 개간한 땅에서 첫 모내기의 기쁨도 가득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얻어가지고 그때 당시. 아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인권 유린과 강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도배상 가서 돌 지우고 그 밥맛을 걸 먹고 하던 좌우대가 나도 무지 터졌네. 60년 전에 벌어졌던 서산 개척단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모월 삼리.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여느 농촌 마을과 다름없습니다. 올해 80세의 성재용 씨는 19살 때 서산에 왔습니다. 충남 천안 고아원에 있던 당시 서산 개척단에 가면 집도 주고 땅도 준다는 말에 희망을 안고 이곳에 왔는데요. 서산 개척단 이라는 데 가면은 집도 주고 농사 지을 수 있게끔 살게끔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길 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군대 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62년도 2월 달에 왔는데 여기가 저 군대식이더라고요. 5시 정도 기상해서 저 운동장에서 몇 바퀴 돌고 밥 먹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폐염전을 개간하는 작업. 매일 주어지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로 작업 땅 파는 일이요. 땅 파는 일 하루에 얼마 이렇게 저기 해서 그거 하는 거죠. 뭐 5m면 5m, 10m면 10m 정해지면 그거 다 양을 다 해야 돼요. 강도 높은 노동과 배고픔도 모자라 일상적인 구타가 자행됐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고프고 그냥 매에 지치고 그런 거죠. 뭐 하여간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그게 제일 생각에 남네요. 하루 견디는 것이. 일상적인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개척단 생활을 못 견뎌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도주에다가 붙잡히든지 어떻게 또 잘못되면 이 담본부 가서 끌려가서 맞으면 참 반죽음 되죠. 여기서 맞았다 하면은 골병 들어서 죽은 사람 많아요. 한국 전쟁과 빈곤으로 발생한 고아와 불황아. 성재용 씨도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혼자가 됐는데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른 채 살았으나 20살이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형제가 아니고 뭐고 전혀 모르다가 내가 83년도 이산가족 찾을 때 여의도 거기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 거기 방송국에서 그 찾을 때 거기서 작은아버지랑 찾았어요. 누님이랑. 그래서 집안들을 알고 내가 강원도 원주 치악산 거기께서 난 것도 알고 그랬죠. 그전에는 몰랐죠. 강제노역과 배고픔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을 참을 수 있었던 건 정부에서 집도 주고 땅도 준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땅은 옥토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 정부에서
뺏어간 거예요. 우리는 고생만 하고 옥토로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다시 뺏어다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돈이 없으니까 금방 살 수 없으니까 상한제로 20년 상한제로 해서 이제 사가지고서 연년이 묻는 사람들 있고 그러죠. 그래 뭐 또 애들이 저기 가서 한 사람들은 또 다 산 사람들도 있고. 아니 말도 못하죠. 이 노는. 그냥 눈물로 만드신 거네. 예. 성재용 씨의 80년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 봅니다. 개척단 사업은 산이나 해안가에 버려진 땅을 개간하고 집도 주고 땅도 주어 도시의 불황화 등을 정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 주도의 자활 정착 사업입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군사정권은 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하고 경제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지난 5월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은 부패와 구악 일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전쟁과 빈곤으로 발생한 거리의 불황화와 고아 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이른바 자활정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화와 거린들의 구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등 군인 세력이 5.16 군사 쿠데타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군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분은 뭐 부정부패나 사회학 일소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됐던 것 같고, 이 사건은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소위 불황화나 지금 매춘하는 여성들, 그 옛날 율랑녀라고 했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어떤 자활을 명분으로 걸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많은 인권 유린을 한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분은 어쨌든 당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사회 명랑화의 차원의 일환이에요. 당시 보건사회부가 1961년부터 추진한 자활정착 사업은 전국적으로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시행됐습니다. 거리의 불황화와 고아, 율랑 여성들의 단속과 동원은 군인과 경찰의 주도하에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9천여 명을 단속하기 시작해 1964년 3만 4천여 명, 1965년에는 4만 5천 명 넘게 단속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단속된 사람들을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서산 등 전국에 있는 개척단으로 보냈습니다. 잘 알려진 사업장이 서산개척단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자활정착 사업장으로 언론 보도로만, 당시 보도로만 확인되는 것이 20여 개 정도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크게 봤을 때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분들을 시설 전체에서 이제 그대로 옮겨가는 방식, 그리고 단속해서 아니면 바로 이 동원하는 방식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강제 동원 형식이어서 그분들이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막상 이제 도착해서야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던 거죠. 서산 개척단이 들어선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모월 삼리. 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조용하고 아담한 농촌 마을인데요. 1962년 이곳 모월리에 강제로 끌려와 서산 개척단 생활을 했던 정영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정영철 씨는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왔다가 고아가 돼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과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며
강제적으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바닷물이 철썩 들어오지. 이거는 전부 텐트촌이지.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야, 이게 죽고 났다. 이런 생각, 텐트라도 쳐놓고 가림도 입고 하니까, 나이 좀 든 사람들이, 그래서, 땅 주고, 집 주고 하려면은, 천상, 저 땅 우리가 개간해야 되는구만. 개간하고, 저거, 배만 고프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옷에 보릿고개, 저거, 거의 다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당시 개척단 사람들 대부분은 대대, 중대, 소대 등 군대 조직을 따르며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은 정영철 씨가 생활했던 천막이 있던 자리. 이 좁은 공간에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힘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반드시는 들어올 수가 없어. 좁아서. 이부자리 하나에 4명이 덮는데 서로가 땡겨갖고 가운데 재수 좋아갖고 가운데 자리 잡아놓는 것들은 괜찮은데 양가에 걸려놓으면 추워 죽어. 그냥 하루가 땡기니까 밤새 잠 못 자고. 서상 개척단은 보건사회부가 예산 등의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인 대한청소년 개척단이 도맡아 운영했습니다. 당시 개척단원들은 30여 개에 이르는 천막에서 1,700여 명이 생활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제방을 쌓아 잠시 염전으로 사용하다 방치해둔 폐염전 개간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천막촌 위쪽에 위치한 연병장에 개척단 간부들은 새벽부터 단원들을 모아 조회를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원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한 단원들에게 무차별적인 구타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감독관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한밤중에 전단원 5분 내로 전원 집합하면 그냥 막 저 아래서 그냥 이까지 5분 안에 이렇게 옷 자다 말고 깨갖고 옷 신발 막 들고 빨가벗고 기어래 막 들고 뛰어 올라와서 열 맞춰서 여기 올라와서 옷 입어서 막 딱 지나면은 저 아래서 카트 싣게 못 올라오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체크놓고 나중에 오는 것들은 시간 지내서 오는 것들은 따로 해가고 그들은 반은 죽게 해. 개척 단원들은 폐염전을 농사짓기 위한 논으로 만들기 위해 피와 땀을 쏟았습니다. 먼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수시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실해진 제방을 다시 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와 배수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농기계가 없던 시절 단원들은 모든 작업을 맨손으로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엄두가 안 났었어. 이거를 어느 천년에 끝나느냐. 이 작업 한번 나가면은 그 중앙배수로 같은 데는 한 2명 앞에 1m 줘도 어려운데 1인당 1m씩을 줬다 이거야. 그런데 3분의 1도 못해서 그러고 소장들이 가서 얻어맞아가면서 하루에 주어진 할당량을 못 채우면 잔인한 폭력이 자행됐고 뻘밭에서 노역을 하는 만큼 사고 위험도 커서 일하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혹독한 노역에 비해 먹은 것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뻘에 깔린 거야. 뻘이 확 무너지면 또랑이 반개 무너지는 바람에 가입실에다가 거기다 보고하면 거기서 와서 가마이대기 한양 단가 만들어서 태국기 하나 덮어서 그렇게 갖다 버려서 저 산에 가서 지금 공동묘지 그거 갖다 버렸죠. 아, 그러니까 일이 험하니까 일하다가도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일하다가도 죽고 죽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최고 많이 죽어서. 영양실조로? 영양실조로. 아유 못 먹어. 밥 이거만 짐씩 먹고 소금물에다가 반찬이나 있나. 그
소금에다가 그 무슨 그 색소 이렇게 타갖고 소금물에다가 그 간장 같아 이러 보면 그걸 거기 국이요. 군경의 강제 단속과 동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행됐는데요. 개척 단원들 중에는 심지어 10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유재문 씨 또한 당시 10살에 불과한 나이에 군인들에 의해 대구 고아원에 있다가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늦여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학생반에 넘겨진 거죠. 그때 학생부가 있었어요. 학생반에 넘겨져가지고 군대 천막 있잖아요. 큰 거. 거기서 이제 자고 그러다가 그 이듬해 이런 집을 지었어요. 대충 얼렁뚱땅 짓는 집들이에요. 그게. 거기에 이제 간부집이 배치가 됐죠. 우리 또래들이 거의 간부집이 하나씩 배치가 돼서 심어름꾼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인 취급을 그냥 한 거죠. 뭐. 제가 살은 간부집은 여기서 살았고 개척단 간부집에서 물 길어오기, 집안 청소, 설거지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이 오짝에 서 있었는데 그 우물 길로 다녀 이렇게 하는. 그것도 모자라 폐염전 개간 작업에 투입되어 돌을 나르며 10살이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돌들은 다 주스다가 날르는 거예요. 저 우리 도비산 이제 거기까지 간 적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서도 이제 갖고 오고. 그럼 뭐 10살이면 그 돌멩이 뭐 많이 또 무거우니까 많이 못 들잖아요. 그때 이제 깡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요. 식물을 하는 게 아니라 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얻어맞기 싫으니까 사실은 또 잘못하면 얻어맞잖아요. 10살이 감당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노동. 더군다나 한창 클 성장기에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배고픔에 고통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밥이 하루 한 끼 제가 보리밥 먹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밥을 퍼는데 밑에는 없어요. 위에만 집 짓듯이 그냥 탁 해서 밥을 퍼는데 요만한 합공기라고 요만한 작은 공기다가 딱 퍼서는데 그걸로다가 보면 밑에는 누르면 퍽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그거 먹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진짜 배고팠죠. 한참 클 때니까. 학교 가면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유재문 씨는 개척당 간부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심장에 장애가 생겼고 잠을 잘 못 자는 등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풀이 대상이에요. 내 자는 거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바깥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탁 쳐박혀가지고 갑자기 자다가 가다 떨어지니까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 춤이 팍 터지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죠, 이제. 또 있으면 또 맞을까봐 도망가는 거. 안 그러면 닥치는 대로 때리니까 이게 너무 그런 것이 이제 겁나. 그러니까 간부가 와서 자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누워 있지만은 언제 나를 또 때리려나, 또 어떻게 집어 던질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긴장하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한 거죠. 유재문 씨는 서상 개척단을 일상이 되어버린 폭력과 죽음의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화에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몸부 들어갔다고.
끌려 들어갔다면 작살나는 데 가서 당시 개척단 본부 뒤에 있던 창고에서 폭행으로 인해 개척단원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유재문 씨. 10살짜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사람을 따블백에다 놓고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권투를 하고 막 따블백에서 막 죽는다 가음을 지르고. 그 이렇게 딱 문 열어놓고 가만히 서 있는데 좀 있더니 꽃갱이 자루 그 꽃갱이를 빼고 그걸로다가 냅다 탁 치니까 뭐 정통 어디 맞았는지 팍 하더니 조용하더니 밑에 짜글백 밑에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블백 딱 내려서 사람을 꺼냈는데 죽었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내려서 단가에다가 가만히 딱 시체를 딱 싸고 단가에 놓고 그 두 사람이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공동묘지로 이제 간 거죠, 말하자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서산 개척단에 끌려왔습니다. 올해 79의 정화자 씨. 1961년 대전에서 군대에 납품하던 모포 공장을 다니고 있을 무렵 월급을 많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디 공장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그래 그냥 여기 있다가 가려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도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려고 했지. 누가 여기서 살라고 하나 다들?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도 못 가. 이거 구구반들이 뺑 놀려서 다 저리 막 다 근무 쓰고 있는데 어디를 가다가는 맞아 죽으려고. 그래갖고 그냥 이따 여기서 이제 충청남도 서산군 모월리에 있는 대한 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25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서산에 이어 2차로 서울에서도 합동 결혼식이 열렸고 결혼 날까지 얼굴 한 번 못 본 남자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식이었습니다. 강제 결혼식은 여성들에겐 견딜 수 없는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나는 저 결혼식 시킨다 해갖고 결혼식에 자기 마음에 든 사람도 아니고 쭉 남자들 씌워놓고 여자들 나오라 해갖고 니는 니 그렇게 해줬어. 짝지어줬어 그냥. 그렇게 조금 그렇게 그냥 한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당시 언론에서는 고독과 고별하며 결혼까지 시켜준 대단한 자활정착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상은 여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정화자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악착같이 미용 기술도 배우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서산 개척단에 끌려와서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해 안 좋은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애기 2살 때 애기 없고 저수지 빠져 죽으려고 저수지까지 빠져 여 앞에가 여 들판에 논 있었는데 저수지까지 빠졌어. 애기 없고 죽어보려고.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니랑 나랑 죽자고. 그러고 살았어요.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이 서산 개척단 등 자활정착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서산 개척단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양실조와 인권 유린으로
이곳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 서산시 인지면 희망공원에 자리한 무영고 묘지. 1966년 서산 개척단 해체 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유재문 씨는 당시 개척단에 끌려왔던 대학생 누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거죠.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뭐 행방불명이죠. 그 당시에는 뭐 DNA 이런 게 없으니까 찾지도 못하는 거고 그냥 행불이죠, 완전. 지난 2010년 진실화요회는 서산 개척단에 강제 수용되어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강제 노역과 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2기 진화위는 사실은 이제 전체 사건 신청 규모가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서산개척단, 대한청소년개척단 전체의 규모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맥락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를 더 구체화하고 실제 피해자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 개척단원들은 1961년부터 7, 8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제방을 다시 쌓아 바닷물을 막았고 동네 인근 산에서 돌을 머리와 허리에 이고지고 날라서 저수지와 배수로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단원들은 개척단이 해체되면서 1인당 3,000평의 논을 가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벼농사를 짓는 데는 10여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쪽은 심어도 계속 이쪽이 바닷물이 보더니까는 짜갖고 심어놓으면 죽고 해갖고 저 그 끝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살더라고.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한 2말, 1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만히로 한 가마니 2가마니 해가지고 썼거든. 점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비 올 때마다 물 가둬놔가지고 그렇게 가둬놓은 데만 이렇게 살고 안 가둬놓은 데는 소금이 하얗게 하니까는 심어놔도 그 애는 심어놔도 소용없더라고. 자활정책 사업장은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농지를 분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공연불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정부는 2013년부터 20년간 연리 2.1%로 분납하는 조건으로 당시 개척단원들에게 논을 팔았습니다. 땅을 다 만들어놨으면 뺏으려면은 담은 쾌감비라도 이 사람들이 이거 뺏으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쾌감한 값은 정부가 이 땅을 만약에 쾌감을 한다면 그냥 쾌감하나? 어차피 돈들이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놨으니까 그러면 쾌감비라도 뺏으려면 쾌감비라도 주고 뺏어야지. 주고 안 그러면 농값을 적게 받는다든지. 공지 시가보다도 저 밖에 육답들보다 더 비싸게 저 책정시켜놓고 그거 다 내라고.
있습니다.